어느 탈북자의 생생한 증언,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은 한 탈북자의 이야기. 저는 북한의 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늘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고, 봄이 와도 들판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국가가 말하던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은 제게 단 한 번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장 결심의 순간, 겨울이 깊게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바람이 매서운 휘파람을 불며 좁은 골목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고 집 안 공기는 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부엌 한쪽에 놓인 난로에는 불씨가 이미 꺼져 있었고 냄비 안에는 뜨뜻미지근한 옥수수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그릇이면 식구 셋이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 벽에 얼룩진 부분에서는 차가운 습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와 뒤섞여 기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물을 길러갔습니다. 강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조심스레 훑어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디선가 남조선은 쌀밥이 흔하다더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그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긴 말도 마음대로 하고 배고프면 마트에 가서 바로 먹을 걸 살 수 있다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한 소문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상상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거기로 갈 수 있다면 어머니도 나도 굶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즉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가면 살아나오기 어렵다. 마을 어귀에 서 있던 인민반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작은 속삭임조차 감시하려는 습관적인 시선. 그날 밤 방 안에 드리운 어둠 속에서 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벽을 스치는 소리가 제 안의 결심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대로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목숨 걸고 나가서 살아볼 거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제 두 발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길이 얼어붙은 강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더라도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2장 첫걸음, 압록강을 건너다. 밤하늘은 달빛조차 삼킨 듯 검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희미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두 겹의 헌 속옷을 껴입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입김이 허공에 하얗게 흩어지고 그 흩어진 하얀 김조차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은 모든 사물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 소리를 내는 순간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소리가 멀리 있는 초소까지 닿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목을 죄었습니다. 압록강은 이미 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살이 군데군데 검은색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 위를 비추는 불빛이 멀리서부터 어른거렸습니다. 중간중간 초소에서 돌리는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브로커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꺼운 모자와 목도리에 거의 가려져 있었고 눈빛만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금이 기회요. 늦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발을 얼음 위에 올렸습니다.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얼음이 제 무게를 버티는지 우지직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커서 마치 온 세상이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총을 겨누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발밑 얼음이 갑자기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귀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을 했습니다. 괜찮아, 빨리 와. 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 저 멀리 강 건너편 희미하게 보이는 어둠 속이 갑자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나쁜 곳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제 무릎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켜졌고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저는 북쪽의 삶을 뒤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장 숨소리조차 삼켜야 했던 날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 느꼈던 해방감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무거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잡아 북쪽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 브로커, 심지어 평범한 주민들조차도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한 허름한 시골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에는 오래된 얼룩이 퍼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틈새마다 헝겊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빛 한 줄기, 소리 하나라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있어. 나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브로커는 짧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며칠은 마치 몇 달처럼 길었습니다. 하루 종일 숨을 죽이고 지내야 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오면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조차 고르게 쉴 수 없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식은 옥수수죽과 짠 소금김치뿐이었습니다. 굶주림은 참을 수 있었지만 두려움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긴장되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경찰차의 경적이 꿈속까지 따라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잘 때조차 옷을 입은 채로 잤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 집 주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조용히 해라는 경고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저를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 때문에 숨겨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근처에 단속을 강화했어. 오늘 밤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그 말은 또다시 추위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편히 숨을 쉬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장 배신과 거래의 경계.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트럭 징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징칸은 비닐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릴 때마다 차체는 거칠게 흔들렸고 바퀴가 구덩이를 지날 때마다 몸이 허공에 떴다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나 말고도 2명의 탈북 여성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 속엔 피로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거요. 거기서 좀만 있으면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그 말만 믿고 우리는 전 재산을 모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불안이 계속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린 끝에 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집 안에서는 중국말이 섞인 낯선 억양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안에는 중년의 낯선 남자와 여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축을 고를 때의 시선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약속한 안전한 은신처가 아니라 인신매매의 현장이었습니다. 제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는 듯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두 여성도 눈치를 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참아. 여기서 나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 그 순간 그의 말이 칼날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아니, 그 순간 끝이다. 도망치려면? 이곳은 이미 그들의 구역이다. 심장이 두 배속으로 뛰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의 시선 속에서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그날 밤 다행히도 한 중국인 여성이 몰래 제게 물 한 병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래 있지 마. 곧 다른 곳으로 팔려갈 거야. 그 말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세웠습니다. 오장 목숨을 건 밤길. 그날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집안은 기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남긴 그 경고가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곧 다른 곳으로 팔려갈 거야. 그 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심장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작은 손거울과 낡은 천 조각뿐이었습니다. 무기라고 할 것도 방어수단이라고 할 것도 없는 맨몸이었지만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나가야 한다. 아니면 끝이다. 기회를 기다리던 중 마침내 집 안에서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이 술자리에 몰두하자 저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의 삐걱거림을 피하기 위해 발끝에 모든 무게를 싣고 움직였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깥 공기가 스치자 얼음처럼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간간히 울리는 발걸음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게 몸을 숙이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낯선 남자의 고함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눈앞의 길은 울퉁불퉁했고 발목이 삐끗할 때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마치 유령처럼 서 있는 작은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로 낮에 저를 경고했던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다른 손으로 급히 저를 골목 옆 창고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쪽으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남자들의 발소리와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 냄새와 곡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제 심장 소리가 방 안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주소와 시간,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 거기서 너를 도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 밤 안에 가야 해.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자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이 지옥일지 천국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6장 마지막 관문.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번졌고 그 속에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중국인 여성이 건넨 종이 쪽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잉크로 적힌 주소와 이름, 그리고 새벽 4시라는 시간. 그건 마치 절체절명의 약속이자 동시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마을 끝을 빠져나오자 길은 황량한 들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빛이 없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나침반 삼아 발에 힘을 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밑에 얼어붙은 흙길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발자국마다 울렸고 그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릴까 두려워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드디어 종이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었는데 문 앞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잔뜩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대충 훑어본 뒤 담배를 비벼 끄고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안으로 들어서자 어둡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3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탈북자였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고 눈빛에는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이 강만 건너면 안전지대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 총도 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 창고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로의 눈빛만이 두려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와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물 위에는 얇게 안개가 깔려 있었고 달빛이 물결 위에서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강은 우리에게 자유의 문이자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남자는 손가락으로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불빛 보이지? 거기가 목적지야. 소리내지 말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두 눈 속에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강물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겨울 강물은 칼처럼 차가워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낯익은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멈춰. 총 쏜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잡히고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남자가 앞에서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뛰어. 지금이야. 그 말에 저는 물살을 가르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에서 허리, 가슴까지 올라왔지만 강 건너의 불빛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단단한 땅이 느껴졌을 때 저는 무릎부터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7장 자유의 공기, 그리고 또 다른 벽.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발밑에 콘크리트가 이토록 단단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고 공기는 깨끗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 속에는 총성도, 명령도,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마치 꿈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거리마다 불빛이 가득했고 편의점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누구도 저를 의심하거나 감시하거나 이유 없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걸어도 발걸음을 쫓는 그림자가 없었고 배가 고플 때는 언제든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적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빠른 한국어가 마치 암호처럼 어렵게 들렸고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 속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저는 늘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누군가 무심하게 던진 질문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순간 머뭇거리고 대답이 늦어지면 그들의 시선 속에 다름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다름은 차가웠고 은근히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혼자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지는 깨끗했고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 불빛이 오갔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기어 나왔습니다. 압록강의 얼음물, 숨죽이며 지나던 골목, 총성 뒤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이 이곳의 평화와 겹쳐져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자유란 분명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 안에는 이방인의 외로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제로 명령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건넜던 그 강이 이제는 마음속의 강으로 변해 다시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벽 속에 있는 걸까? 창밖에 불빛이 번져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제 그림자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작은 발걸음. 한국에서의 첫 달은 마치 긴 겨울 끝에 찾아온 희미한 봄과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나가면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온몸을 감쌌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차가운 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단어와 문장, 발음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의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도 떨렸고 손님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해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말이 서툴지만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웃음과 친절을 느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자유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기록하자. 압록강을 건너던 밤, 중국의 은신처에서 숨죽였던 날들, 자유를 얻고도 느꼈던 외로움과 고립, 두려움과 희망까지 모두 담아 후세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록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발걸음은 조금씩 더 가벼워졌습니다. 겨울 강물에 떨던 그날의 공포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탈북의 고통과 공포를 지나온 저는 비로소 한국 땅에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시작된 삶이었지만 이제 그 삶은 매일이 도전이고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